거의 한 달 가까이 주요 이벤트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이벤트는 바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까지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다소간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이 없으면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금융감독원장이 저희 방송을 보셨나 봐요. 이 원장은 주주 환원 같은 특정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소 퇴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연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강경한 대책을 언급한 건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요. 지난 26일에 기업 밸류업 대책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라고 하면서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지. 그로 인해서 저피 BR주를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지. 뭐 그저 아주 약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 고작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심지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일본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JPX는 상장사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실천하도록 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할 뿐 미공시 등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공시의 경우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실제로 참여한 상장사는 2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본은 비교적 좀 원칙 같은 거를 잘 따라와 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조차 20%만 참여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진짜 강제성이 없다면 더 어림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런데 만약 이 원장의 발언대로 밸류업 부진 기업에 대한 퇴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일본보다 더 강력한 증시 부양 대책이 수립되는 거지.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에 대한 조항만 있고 상패에 대해서는 딱히 허들이 없어서 발생을 하는 그런 한국 증시의 고질병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저PBR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지배구조가 원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 해외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수하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지. 실제로 2010년 1월 대비 S&P 500 지수는 자사주 소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식 수가 오히려 5, 6% 감소했어.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이익 잉여금이 생기면 주로 자사주 소각에 힘을 쓰는 편이야.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떻게 되지? 주가가 상승하고 주주들 이익이 좀 커지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주주들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자사주의 매수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뭐 자사주를 매수한다고 해도 소각은 거의 하지 않아. 나중에 상속이나 혹은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거든. 소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유상증자가 많았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2010년 1월 대비 코스피의 주식수는 무려 97%나 증가했어. 조금 아까 미국은 주식 숫자가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2배나 증가했으니까 주가가 온전하게 상승할 리가 없겠지. 게다가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은 25개, 코스닥은 76개에 불과해. 연평균으로 각각 4개, 13개 수준인데 이건 전체 종목 수 대비 1%도 안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에도 인색하고 뭐 퇴출이 되는 기업도 없다 보니까 주식 수만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이복현 감독원장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도 무슨 말을 하기는 했어요. 상장사 중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 수단이 되거나 하면서 10년 이상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문제가 있다. 바로 그 대목이야. 성장이 없는 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마저도
그래도 테이블 위에 올려놨겠다. 뭐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 또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기업 밸류업 정책을 거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상법 개정 내용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 부분이야. 기회 유용 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명시하고 이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인데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상법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법원에 일관된 판례로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구조 특성상 주주 환원보다는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떤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좀 꼬집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는 그런 행태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사회가 로얄 패밀리의 생각보다는 주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거야.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 상법을 또 고쳐서라도 이사회에게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감독원장이 더 강력하게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증시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그러면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까? 다른 건 다 놔두고 단지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자고. 국내 기업들은 유독 재투자가 많은 편이야. 2022년 기준 코스피 200 기업들은 에비타로 320조 원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183조 원을 재투자했었고 주주들에게 돌려준 것은 36조 원에 그쳤어. 같은 해 미국 S&P 500 기업들은 2조 5천억 달러를 벌어서 7천억 달러를 재투자했었고 1조 3천억 달러를 주주 환원했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퍼센트로 좀 말을 해보면 한국은 번 돈을 재투자하는데 57%를 쓴 거고 주주 환원에는 11% 정도만 썼다는 말이죠. 그렇지. 반면에 미국은 번 돈을 재투자하는데 27%를 썼고 주주 환원에 무려 53%를 썼다는 말이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나지 거기서부터 일단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재투자율이 27%에 불과한데도 재투자율이 57%나 되는 우리나라보다도 지난 9년 동안 기업의 이익이 무려 65%나 더 늘어났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헛투자를 했다,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애초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미국은 주로 서비스 업종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조업으로 이루어졌잖아. 이를테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어때?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도태되잖아. 그러니까 재투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재투자 비율 57%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라고 가정해볼까? 에비타에서 투자를 제한 남은 돈에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등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하는지를 비교하면 2022년 기준 한국은 고작 26%에 불과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76%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산업 구조니까 그 부분을 모두 다 인정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분을 제외하고 주주에게 환원이 되는 돈이 그래도 터무니없이 낮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이기 때문에 주주들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야. 한 해만 그렇던 게 아니야. 미국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주주 환원율이 74%에 달해. 와, 26%라고 했으니까 74%라면은 5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번 돈에서 재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제조업 중심의 나라인데 하지만 재투자를 하고 나서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고작 26%밖에 안 쓴다는 점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가 30%까지만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2024년 주주 환원액 추정치는 60조 원에 달해. 일본이 50%고 미국이 74%라고 그랬으니까 30%까지 뭐 못 갈 것도 없지 않겠니? 조금 어렵긴 한데 주주 환원액 추정치 60조 원을 요구 수익률로 영구 할인하게 되면 현재 가치, 그러니까 프레젠트 밸류가 나오거든. 이렇게 나온 현재 가치를 시총에 얹게 되면 대략 시총은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해. 주주 환원율 고작 4%포인트 바꾼다고 해도 주가는 현재보다 20%는 최소 더 올라야 정상이란 말이지. 좀 어렵니? 그러니까 이 숫자를 조금 빼고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주주 환원율을 뭐 살짝 높이기만 해도 주가가 지금보다 한 20% 이상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 대목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짜고 매수하는 이유가 되거든. 우리나라가 만년 저평가인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니고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다라는 것을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아, 근데 거기다 더해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이 이제까지 26%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그걸 30%나 혹은 40%, 일본처럼 50%까지 끌어올린다면. 주가가 엄청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거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밀물처럼 들어온 거고. 그렇지. 실제로 2월 한 달간 우리네 증시에서 7조 5,900억 원을 매수했거든? 지난 2013년 9월에 기록했던 7조 5,600억 원을 넘겼어. 월간 순매수로는 새로운 역사를 쓴 거지.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좀 성공적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증시가 진짜 올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다만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어. 오늘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들이 재투자한 후에 주주 환원율을 30%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현재 시점에서 최소 20%는 더 올라야 정상이라는 거지.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 숫자로 들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엄청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의 주주 환원율을 뭐 하루아침에 따라잡진 못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만년 저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보이네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경제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8일 날 발표될 2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이겠지? 비농업 고용의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18만 명을 기록하면서 1월 35만 3천 명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이 될 전망이죠. 지난달 고용은 벤치마크 수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 고용 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2000년 이후 역대 1월 중 세 번째로 높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고 효과로 작용을 해서 2월의 고용 증가 속도를 대폭 줄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다소 작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만 마찰적 실업자와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는 U6 실업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거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실업률이 U3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 U6라고 하잖아요. 이 구직 포기자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산정을 하는 실업률인데 그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너무 강력했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 외 현지 시각으로 6일, 7일에 파월의 증언이 있는데 이번 증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어. 이미 5월에서 6월 이후로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있기 때문이지. 이 파월의 증언이 제법 중요하겠지만 그 아무리 중요한 파월이라도 6월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하고 비슷한 발언이 나올 것 같아.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3월 5일 미국의 슈퍼 화요일을 들 수 있는데 딱히 커다란 이변 없이 공화당 후보는 정해진 것 같으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양회가 될 거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이 둘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 양회인데요. 중국의 정재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국가 운영 방침을 결정을 하고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에 대한 상관도가 아주 높잖아요. 때문에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침 이번 주 3월 4일에서 5일 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중국 증시는 양회 전후로 주가 움직임이 뚜렷하게 변화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회도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지. 오늘 아빠가 말하는 숫자들은 시장 컨센서스인데 그보다 낮게 발표될 경우에 중국 증시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그보다 높게 발표된다면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양회는 3월 4일 정협을 기점으로 보통 1주간 혹은 2주간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3월 5일 전인대 시작 후 리창 총리가 발표할 2024년 정부 업무 보고야. 이 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담기거든. 현재 중국이 부동산 의존도를 좀 줄이고 경제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방 정부의 부채 해소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맞아. 올해는 특히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중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지방정부에만 너무 의존적이었잖아. 그 바람에 지방정부들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런 점에서 특히 3월 5일 발표될 재정예산 보고에 더 주목해야 돼. 중국의 2024년 재정적자의 목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수채권 발행 예산을 엿볼 수 있거든.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율이 3% 정도로 유지된다면 부족한 재원을
특별 국채를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방정부 특수채 예산을 4조 위안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양에서 언급하지 않았었던 중앙정부 특수채 예산도 대략 1조 위안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29일에도 정부 업무 보고 초안에 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적절하게 강화되고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인지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최근 들어 개선 중에 있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는 양회를 계기로 강하게 치고 오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증시가 내리지는 않는 모습,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도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계속 얘기했던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점진적인 상승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야겠네요. 오늘 내용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